태국의 경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마저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생산율도 한국 기업들이 사라진 후 이젠 동남아시아 중 꼴등을 향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인상 깊은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글로벌 농업혁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교수님은 최신 농업 트렌드인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팜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IoT 센서들이 24시간 작물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생육 조건을 분석해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죠. 빅데이터를 통해 일조량,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실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물의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관리됩니다. 병충해 발생도 AI가 조기에 감지하고 드론을 통해 비료와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죠. 심지어 수확량 예측까지 가능해요. 이제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죠.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농부는 1헥타르의 토마토 온실에서 연간 500톤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열심히 필기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아시아의 스마트팜 현황으로 화제를 돌리셨는데 특히 태국의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었지만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시며 태국의 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죠. 2023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 수만 해도 전체 인구의 31%인 약 2,100만 명에 달했어요. 특히 쌀 수출은 연간 610만 톤으로 세계 2위, 카사바는 연간 2,800만 톤 생산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태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스민 쌀은 세계 최고급 품종으로 평가받아 킬로그램당 평균 거래가가 일반 쌀의 2.5배에 달했죠. 열대과일 수출에서도 독보적이었는데 두리안과 망고스틴 수출량은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했어요. 게다가 천연고무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연간 450만 톤을 생산했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더 구체적인 태국의 농업 통계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2023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연간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였습니다.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농심 등 대기업들이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 결과 쌀 수확량이 헥타르당 2.8톤에서 4.5톤으로 증가했고 과체류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방콕 근교의 스마트팜 단지는
아세안 최대 규모로 연간 채소 생산량이 12만 톤에 달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화면을 넘기시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태국의 2030 세대들이 대거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현상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최근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헤드라인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죠. 2024년 1분기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5%가 마약 거래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매달 100kg 이상의 야바와 필로폰이 적발되고 있죠. 서울 시내 유흥가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이들의 범죄 수법도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비자 발급 요건도 크게 조정했죠. 관광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취업비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0건이던 비자 발급이 현재는 10건 미만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이 한 달간 138건이나 발생했어요. 한국 기업 시설에 대한 방화만 해도 42건, 한국계 마트 약탈 사건도 27건이나 있었죠. 심지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으로 번져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방콕 근교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과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죠.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상세 통계 자료들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협력사만 해도 438개에 달했는데 이들도 연쇄적으로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베트남으로, 전자부품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죠. 태국 내 한국 기업 수는 1년 만에 847개에서 89개로 급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직접 투자액의 감소였습니다.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태국 직접 투자액이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거죠. 이는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실직자 수가 약 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종사자가 33만 명이었죠. 특히 20, 30대 실직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농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현대 농업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의 낡은 농지를 물려받아 재배를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재배 지식조차 부족했죠. 예를 들어 방콕 근교의 한 지역에서는 150명의 청년 농부들이 집단 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에서 80%가 실패했어요. 관계시설 관리부터 병충해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스마트팜은커녕 기본적인 농기계 조작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농업기술 교육센터 12곳도 모두 문을 닫았고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 청년층의 농업 전향이 증가한 실제 이유이자 앞으로 태국 농업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테리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토론에 참여하던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테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건 순전히 그들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이에요.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라고요. 테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뒤처졌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다가 떠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 조용히 앞줄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죠. 한국 유학생 세이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죠. 지난 2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는 정확히 342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7%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 기업 관련 시설 파괴는 58건, 방화 32건, 한국인 직원 폭행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이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85%가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압수된 마약의 시가총액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닌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테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세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기업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태국 내 반한 정서와 불법 행위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최신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셨어요. 먼저 위성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은 2년 전 방콕 외곽의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실과 첨단 시설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같은 지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방치되거나 철거된 모습이었어요. 선명했던 온실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황폐해진 땅만 남아 있었죠.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투자가 모두 철수했고 이는 태국 농업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생산량은 2년 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농업 생산성 지표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고령 농업 인구는 평균 연령이 68세로 매년 15%가 은퇴하고 있어요. 반면 새로 유입된 청년층은 현대화된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청년 농부들의 수확량은 숙련된 농부들의 30% 수준에 불과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 관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태국의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물론 자국민의 식량 공급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테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세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죠.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단 2명의 인력으로 3헥타르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채소 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물 공장에서 연중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며 싱가포르는 수직 농장으로 채소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렸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태국의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생산량 비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현재 2.1톤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후 조건을 가진 베트남이 4.3톤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2년 전 태국의 생산량인 3.8톤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관계시설 제어, 병충해 관리, 수확량 예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어요. 수출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지난 1년간 43% 감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쌀 수출은 61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수준으로의 후퇴를 의미하죠. 카사바 수출도 2,80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줄었어요. 과거 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래프의 하강 곡선은 마치 절벽처럼 가파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태국 농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농산물 수출 감소폭은 12%에 그쳤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3% 증가했었죠. 현재의 43% 감소는 그야말로 태국 농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제조업 관련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농업 위기가 초래한 연쇄적인 붕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식품 가공업체들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태국의 식품 가공업 생산은 지난 1년간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냉동 과일 가공은 52%, 즉석식품 생산은 48% 급감했어요. CP푸드와 타이 유니온 그룹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로 인해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의 식품 가공 산업단지에서만 2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표는 더 암울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출 경쟁력 상실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즉석 카레와 열대과일 통조림은 이제 베트남 제품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기업들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3배 높였지만 태국은 여전히 구식 설비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리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 화면을 재빨리 띄우셨어요. 2024 아시아 농업혁신지수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죠. 태국의 농업 생산성은 아세안 10개국 중 9위로 추락했습니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한 수준이에요. 헥타르당 수익성을 보면 베트남의 63%, 말레이시아의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얀마만이 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내전 중인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팜 도입률입니다. 태국은 1% 미만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전무하다는 의미예요. 반면 베트남은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3%로 급성장 중이며 싱가포르는 45%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농업단지는 같은 기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이어서 고용 통계도 보여주셨답니다. 농업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합니다. 현재 태국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아요. 청년 농부들의 이탈도 심각해서 지난 6개월간 새로 시작한 청년 농부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GDP 순위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은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인당 GDP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위였던 순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농업과 제조업의 동반 하락은 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매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난 주말에만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직한 청년들과 젊은 농부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브링백 코리아,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스마트팜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태국 농민연합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경제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성에 15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5G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LG전자는 인도네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술 협력을 체결했고 자바섬의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베트남의 자율주행 농기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국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연간 1만 명의 농업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2,800개의 특허 기술이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런 수십 년간의 노력과 신뢰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농업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발전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농업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관계, 문화적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단면이에요.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테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세희도 무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어요. 결국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강의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태국의 시대는 점점 거꾸로 가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태국의 자랑이었던 농업마저도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국의 한 상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타샤예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 저희는 아시아 관광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거나 필기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서둘러 자리에 앉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 모두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더니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태국의 관광 산업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광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사원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미지들은 혼잡한 거리와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최근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관광객 수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태국의 정체성, 환경,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태국의 관광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볼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께서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앞줄에 앉은 제 친구 에밀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 현상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관광지 지도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많은 지역,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면서 현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교수님께서는 지도 위의 각 도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파타야의 경우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5%가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푸켓은 20%, 방콕은 15% 정도였죠. 이 수치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들렸어요. 저도 그 영향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쇼핑, 식도락, 스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소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부재로 인해 현지 상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태국의 여러 상점과 레스토랑 사진이 있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 태국 마사지 체인점은 전체 20개 지점 중 8개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푸켓의 한국 음식 전문 거리는 80%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파타야의 한 대형 쇼핑몰은 매출이 60% 감소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문화 행사와 축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국의 축제에 참여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는 태국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어요. 전통 공연단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문화체험센터들은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큰 글씨로 "그렇다면 왜?"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한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태국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초반, 한국과 태국의 관광 교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양국 간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14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죠.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였어요.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죠. 이들은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하고 마약을 비롯해 흉악한 범죄들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한국 정부는 6월부터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해 더 상세한 체류 계획과 재정 증명을 요구했고, 과거 출입국 기록을 더 엄격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SNS를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스크린에 태국 SNS의 스크린샷들이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 노 투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7월 중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타이 트래블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 게시물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교수님께서는 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10년간 매년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100만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유사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8월 초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재고해 볼 것을 권고했죠. 이는 사실상의 한국 여행 보이콧이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8월부터 태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가면 보복성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9월의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인의 태국 방문객 수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10월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푸켓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발표 자료가 화면에 나왔어요. 2023년 4분기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들의 타격이 컸죠.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한태 정상회담도 무기한 연기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양국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정과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관광청의 웰컴 백 차이나 캠페인 포스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비자 면제, 특별 할인 패키지, 심지어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어 전용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이 전략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어요. 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 낙서로 훼손된 고대 사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 파괴였어요.
피피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0여 명이 보호구역인 산호초 지대를 무단으로 밟고 다니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로 인해 수십 년 된 산호초들이 파괴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계문화유산인 이 장소가 훼손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죠. 방콕의 왕궁 앞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공개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고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죠. 5월에는 파타야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해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해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이는 현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국의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였죠. 치앙마이의 한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승려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고 사원 내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현지인들의 항해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불만과 환경 파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어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 운동이 퍼져나갔고 일부 상점들은 중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기 시작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또다시 관광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마저 잃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인 유학생 아이화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강의실 전체가 놀란 듯 아이화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이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영상들은 분명 조작됐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행세를 한 거겠죠. 특히 한국인들이 의심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이화의 말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앞쪽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인 유학생 시영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두 학생 사이의 긴장감이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화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 영상들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시영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모든 영상들과 태국의 언론들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무거운 어투로 이야기하셨어요. 강의실에 중국인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태국에서 보고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일부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의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화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우셨어요.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이어갔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방콕에서 찍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이는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해변에서 한 가족이 아이에게 모래사장의 용변을 보도록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행동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되었어요. 한 승객이 급하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례였습니다.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이런 행위는 다른 승객들에게 극도의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도 야기합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한 투숙객이 용변을 본 사건이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도덕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소수의 사례임을 인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태국 현지 상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걱정돼요.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이런 것들을 치우느라 바빠요. 관광객들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예요.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부는 얼른 중국인을 막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야 됩니다. 대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게 태국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중국인들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 지경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관광 산업이 직면한 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 세계적 논란으로 번져 여러 국가, 중국인 관광객 제한 검토 중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아이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중국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여행 전 목적지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문화 간 이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이 강의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막고 중국인을 유입시킨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들 때문에 태국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는 태국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